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태 감수성을 찾아주시는 분. 이분 얘기 듣고 나면은 집에 갈 때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게 되죠.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의 저자, 동네 전문 관찰자 최성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전거 원래 많이 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엄청 탑니다. 그 한여름에는 못 타셨죠? 한여름에도 탑니다. 네, 언제쯤 타셨나요? 대낮에는 안 타실 거 아니에요? 아주 딱 대낮에 타가지고 많이 혼나는데요. 네. 저는 원래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할 때도 굉장히 많이 탔고 좀 많이 타는 편이라 한 2시간 정도 거리 되는데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요즘엔 제가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주로 자전거 탈 때는 이제 운동 삼아 타는데 그 딱 운동할 만한 시간이 점심 먹고 그때라서 제가 1시에서 2시 가장 뜨거울 때 1시간 딱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피부가 괜찮으세요? 막 햇빛 그때 받으면 알러지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것저것 팔토시나 이렇게 막는 게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틈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손 이렇게 보면 장갑 낀 데는 하얗고 진짜 그렇네요. 팔토시 하얗고 그 사이가 까맣고. 네, 선생님 지금 손목까지 손이 하얗고 장갑 끼셨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부터 팔목까지는 이제 전혀 다른 피부가 다른 색깔의 피부인데 자전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니까요. 요즘이 자전거 타기가 좀 좋죠. 지금부터가 아닌가요? 네, 뭐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렇지만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날씨만 선선해지는 게 아니라 시야가 좋아지잖아요. 그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했는데 뭐 가을 하늘이 높다, 네. 뭐 청명한 가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늘 약간 좀 찌뿌둥하게 있다가 가을에 이제 하늘이 아주 깨끗해졌을 때 자전거로 타고 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예, 요즘에 이제 슬슬 자전거 타기 좋을 때고요. 마침 저에게 자전거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 관찰의 측면과 환경의 측면에 대해서 좀 자전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같이 이제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은 매번 보던 것만 보잖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가지가 존재하고 네. 그 사이에 공원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주변에 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자전거를 타면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생태적 틈새,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가면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저희 동네에는 아라뱃길이라는 하천이 있어서 아라뱃길이요. 예, 아라뱃길에 딱 나가면 거기도 물이고 논도 물인데 사는 새가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아라뱃길은 좀 물이 깊잖아요. 요즘에 물새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물새가 이제 그 민물가마우지 같은 거 많이 보이는데 민물가마우지. 그 민물가마우지는 이제 물속으로 잠수해서 그 사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조금 깊어야지 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논에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민물가마우지를 보고 싶으면 그 강이나 아라뱃길이나 이런 데를 가죠. 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저희 동네에서 참 좋은 게 동쪽으로 가면 한강에 이제 습지공원이 나오고 네. 서쪽으로 가면 인천 앞바다 갯벌 습지가 나와요. 서해가 나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태적인 틈새를 옮겨 다니면서 관찰하기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좋다. 관찰할 때. 네, 그런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환경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자전거 타고 신나게 놀자라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실제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료를 자전거 이용료로 이제 바꾸자라는 것이 그 취지인데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변이나 이런 하천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요즘 워낙 잘 돼 있어서 거기 다니면은 막 기분도 좋고 관찰하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내 구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자전거를 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전거를 어떤 환경 측면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려면 이 잘 되어 있는 한강변, 하천변의 이제 자전거 도로들을 시내 구간하고 어떻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목숨에 대한 염려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대표적인 게 자전거인데 네. 저희 작은 조카가 자전거 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성북구에서 살거든요. 네. 거기서 초등학교 때는 청계천까지 놀러를 가고 최근에는 뭐 계속 타가지고 행주산성까지도 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올케가. 이 도로 위험하다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놀러 가는 거는 보통 이제 하천변 자전거 도로를 타기 때문에 네.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은 안전한데 편이에요. 거기 이제 가는 거가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95년쯤에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네네.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확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때 이제 1년에 우리 지자체는 몇 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처럼 이제 성과여서. 말되던 때인데 네. 그냥 인도에다 줄 긋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자전거의 그 교통 분담률이 2%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네, 자전거 탄 사람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죠. 많던데 이게 도로 때문에 도로가 충분히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자전거로 하는 건 지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게 좀 어렵죠. 놀러 가면서 타는 건 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뭐 관찰하러 가시는 게 직업이니까 출퇴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네. 이맘때쯤 작가님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동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제가 저는 인천에 사니까 청라 신도시라고 있어요. 네. 그 인천의 이제 대표적인 신도시로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영종 신도시 있는데 세 개의 이제 공통점이 다 이제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청라에 가보시면은 남쪽으로는 심곡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이제 공촌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심곡천, 공촌천. 네, 네. 그 두 하천이 원래는 이제 꼬불꼬불하게 흐르면서 갯벌로 들어가는 이제 갯골 형식을 띄었던 하천인데 네. 이제 매립을 하면서 이제 직강에서 그 청라의 북쪽, 남쪽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사이를 매립한 곳이 이제 청라 신도시가 된 건데요. 그 매립을 하게 되면은 보통 끝부분에 유수지를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유수지를 만드는 이유는 매립한 곳이 이제 굉장히 그 지대가 낮다 보니까 홍수 위험이 있어서 그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만드는데 생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갯벌을 없앴으니까는 굉장히 그 뛰어난 생태 환경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유수지라는 거를 만드는 바람에 네. 그 유수지가 굉장히 생태적으로 훌륭한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류의 어떤 뭐 습지 같은 건가요? 거기 그렇죠. 유수지가. 원래는 이제 홍수 조절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쓸모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곳에 이제 새들이 날아오고 생태적인 그 굉장히 다양성이 이제 보호가 되니까 네. 점점 더 그곳을 이제 생태적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들도 있고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간 곳은 그 공촌천 하류에 있는 이제 공촌 유수지라는 곳인데 거기 정말 예쁘거든요. 그 인천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면 좋겠고. 청라신도시의 공촌천이요. 네. 근데 여기가 그 공촌천에만 유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매립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수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유수지들마다 어떤 생태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남동공단하고 송도 신도시 사이에는 이제 남동 유수지라는 유수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저어새가 와서 새끼를 키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 곳이고요. 또 하나는 인천의 하객동하고 남항 사이에 하객 유수지라고 부르는 네. 곳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이름으로 이제 하객 용연 갯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어새도 오고 흰목 물대새, 검은 머리 물대새, 알락꼬리마도, 흰꼬리 수리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날아오는 생태적으로 훌륭한 공간인데 네. 여기도 올 초에 매립을 해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측의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막으려는 환경단체나 그 생태적인 환경을 더 좋아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도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유수지들은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경관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셔서 멋진 경관과 새도 보시고 또 그곳이 얼마나 생태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곳인지 좀 공감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촌 유수지, 남동 유수지, 하객 유수지, 네. 인천에 있는 네. 새들이 몰려오는 유수지를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최성룡 작가님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갈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 곤충 다리 개수가 보통 6개라고 하는데요. 귀뚜라미 6개, 개미 6개인 건 제가 알아요. 개미 6개. 그럼 거미는 왜 8개죠? 왜 8개냐고요? 곤충이 아니라서? 선생님은 왜 다리가 2개죠? 아, 그렇게. 아하, 그렇게.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 아, 네. 진화가요. 네. 그러면 곤충인 거죠, 거미도? 아닌가요? 아니죠. 거미는 벌레.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초기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나요. 네, 예.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그냥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 나온 것처럼 다리 개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곤충은 다리가 6개, 거미는 8개. 네. 거미는 벌레다. 여기 예. 7367님이 8개 보내시면서 새싹 문자세요. 오늘 처음 보내주셨는데 네. 거미는 곤충이 아닙니다. 딱 한 줄을 보내주셨네요. 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곤충하고 벌레, 네. 뭐 어떨 땐 벌레라고 부르고 어떨 땐 곤충이라고 부르고 그거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요. 네. 곤충하고 벌레가 뭐가 다르지? 네, 제 앞에도 계시네요. 네. 그게 사실 뭐 그걸 굳이 분류해야 싶기는 한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곤충은 학술적인 용어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6개고 뭐 이런 그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해당하는 애들을 곤충이라고 하고 우리가 벌레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몸이 작고 네. 다리가 많은 애들 맞아요. 그런 애들을 총칭해서 그냥 벌레라고 벌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미도 몸이 작고 다리가 많으니까 걔는 이제 절지동물문 그 거미강이기 때문에 곤충에 속하진 않지만 우리가 벌레라고 부르고 집에 나오는 뭐 돈벌레 같은 거 돈벌레나 콩벌레나 네. 이런 것도 벌레라고 부르는데 생각해 보면 걔네가 다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곤충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곤충이 아닌데 다리가 많고 작으니까 벌레라고 부르는 거죠. 아, 이거 옛날 생물 시간에 개문 강목 과속종 외우던 그 절지동물목인데 네. 거미강. 네. 그러면 곤충이 아니고 거미인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구나. 그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걸 또 여쭤본 분이 계세요. 한종애 님이 저희 집은 단독 주택인데요. 수년 살면서 거미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크기가 아주 작은 거미가 생겨서 거미줄이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없던 거미가 왜 생겼을까요? 그러셨는데요. 네. 없던 게 이상하네요. 아, 네. 그런가요? 원래 거미는 항상 있나요, 여기저기 집에? 다 있던데. 아,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면 빈집 생기면 빈집하면 딱 떠오르는 게 거미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치우지만 않으면 계속 생기는 게 거미줄이니까 어디든 거미들이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5469님이 정답 8개 보내주시면서 집에 사는 거미는 대체 뭘 먹고 사나요? 궁금하더라고요. 먹을 게 있으니까 집에서 살긴 할 텐데 알쏭달쏭합니다. 저도요. 거미는 뭘 먹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살고 있지? 집에 사는 거미라면 아마 그 청취자분의 피를 먹었던 모기를 먹을 수도 있고 네. 네, 생각보다 이제 집안에 그 자잘한 곤충들이 또 돌아다닐 수 보이지 있잖아요. 않게. 네. 예. 거기서 이제 계속 생존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먹을 게 있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곤충이나 거미 같이 이제 몸집이 작은 애들이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고 네. 지구 어딜 가나 이렇게 흔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걔네들이 번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 작으니까 먹는 게 이렇게 막 눈에 네. 띄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끔 조금. 모기 한 마리씩 잡아 먹어도 아하. 살 수 있나 봐요. 아, 그 말이 된다 진짜. 그러면 집에서 뭐 먹을 게 있겠죠. 어디에 무언가든. 그렇죠. 그러면 이 거미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아까 제일 앞에 더듬이 다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거미가 어떤 벌레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거를 뭐 씹어 먹진 않겠죠. 피 빠른 모기 이런 거를.
근데 보통 거미 하면은 약간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어서 무서워요. 이렇게 막 씹어먹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거미는 이빨이 없어요. 아,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거미줄에 뭐 이렇게 팔이라던가 뭐 작은 곤충이 이제 붙어 있는데 네. 그 먹이를 거미가 거미줄로 둘둘둘둘 말아놓은 말아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 둘둘 말아놓은 먹이에다가 거미가 이제 입을 갖다 대고 있는 장면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미는 그 씹어 먹지는 않고 그 먹이에다가 이렇게 독침 같은 걸 넣어서 몸 속에 있는 그 우리가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것 같은 네. 소화액을 그 먹이에게 줘요. 먹이에다가 뿌려요. 어. 주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액체 상태로 녹이면 그거를 이제 그 창자 쪽에 근육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쫙쫙 빨아들여서 그러니까 몸 밖에서 일종의 몸 밖에서 소화를 소화액을 시켜가지고 뿌려갖고 네, 소화시킨 다음에 액체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먹고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 이게 무서울 수밖에 없죠. 자세히 보면 밖에서 그렇게 둘둘 말아서 그러니까. 네, 그럼 거미들도 짝짓기를 해서 이제 후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짝짓기 할 때 이제 거미의 짝짓기 하면은 늘 떠오르는 게 그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컷들은 늘 암컷에게 붙잡히지 않는 방식들을 선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미 같은 경우는 자기 다리를 한쪽 떼가지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다리를 먹고 있는 틈을 타서 짝짓기를 하고 가기도 하고 마지막 탈피 때 움직이지 못하는 암컷에게 이제 틈을 노렸다가 그때 이제 짝짓기를 하고 가기도 하고요. 뭐 꼬마거미 깡총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그 구의 춤을 춰서 네. 암컷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짝짓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를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하는 게 밖에다가 소화액을 뿌려서 둘둘 말아가지고 소화시키는 것도 좀 낯설고 짝짓기를 할 때 그렇게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것도 좀 으시시하고 이게 좀 저는 좀 거미를 무섭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이렇게 주제로 이제 거미를 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이 거미 관찰하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에요.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가요? 어느 때든 거미가 많이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때가 거미 보기가 좋으냐라고 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거미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거미가 무당거미라는 거미고요. 무당거미요. 그 거미가 이제 5월 정도에 부화를 해서 조그맣게 살다가 점점 몸이 커져서 지금 되면 눈에 굉장히 잘 띄는 모습으로 이제 커져요. 네. 제가 그 거미랑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친해지려고 노력을 좀 해봅시다. 네. 굳게 마음 먹고. 네. 저희가 이제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 멀리 가서 멋진 걸 보고 오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동식물들의 한사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동료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건데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뿌리 박고 있어서 한 살이 봄부터 겨울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기가 좋은데 동물은 맨날 도망다니잖아요. 네. 동물은 관찰하기가 어렵단 네. 말이에요. 거미 그 중에서도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당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한 5월 정도부터 딱 보기 시작을 하면 걔네들이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막 조그만 애들이 서로 이제 살겠다고 막 꿈틀꿈틀대고 그리고 얘네들 또 모여 있으면은 먹이 경쟁을 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퍼져 나가거든요. 퍼져 나가는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고 그러다가 한 6월, 7월 정도 되면 그 조그맣던 애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다운 거미줄을 이제 조금씩 쳐요. 그리고 무당거미는 다른 거미와 달리 삼중 거미줄을 쳐가지고 가운데 이제 그 사냥할 때 쓰는 거미줄을 굉장히 애지중지 보호하거든요. 밖에 거미줄을 또 쳐가지고요. 네, 그래서 위에서 낙엽 같은 게 떨어지면은 앞뒤에 있는 거미줄이 사냥 거미줄을 막아주죠. 제가 본 거는 그 사냥 거미줄에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걸린 걸 봤어요. 그럼 그 무당 거미가 이렇게 안전줄이라고 해서 줄을 하나 딱 매달고 내려와서 정말 그 낙엽이 걸린 거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떼어내요. 정말요? 정말 열심히 떼어내서 이렇게
그 본인의 거미줄을 이렇게 사수하고 고치고 이런 장면들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미가 점점 커나가려고 탈피를 하고 탈피 과정에 힘들게 이렇게 막 처져 있고, 그럴 때 또 이제 수컷이 와서 짝짓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맘때가 이제 짝짓기를 이제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얘네들이 온도가 0도씨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알을 낳거든요. 알을 낳을 때도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알집에다가 이렇게 거미줄로 이렇게 막 그 앞을 이렇게 막아주고, 또 그냥 놓으면 새들이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뭐 낙엽 같은 거를 덮기도 하고, 아니면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울타리 아래쪽에다가 알을 낳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거미가 1년 동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이제 관찰하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거미줄을 함부로 없애기가 힘들어지죠. 그 저도 지금 한 땀 한 땀 막 3종 거미줄을 쳐가지고 무당거미가 그 나뭇잎 떼어내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그냥 우리가 이 먼지털이 한 방으로 휙 날려버리는 네, 거미줄인데. 맞아요. 지금 예 6771님이 파브르 OBS 곤충기 재밌습니다 그러셨는데, 최성룡 작가님이니까 파브르가 아니고 최브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그리고 한종혜님도 아까 질문 답변이 최성룡 작가님 참 재밌네요. 의문이 풀려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시고 나서 무슨 질문 주셨냐면, 거미는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가요? 그러셨는데 6771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거미가 해충이 아닌가요? 그랬는데 음악 한 곡을 듣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브르의 OBS 곤충기. 이게 좋네요, 이 제목. 한정혜님이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어요. 거미가 우리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 흥미진진한데요. 거미는 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거미줄을 칠까요?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랬는데 거미 집이니까 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먹이를 잡는 건가요? 사냥하려고 하는 거죠. 사냥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거미들이 다 사냥용 거미줄을 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움직이면서 그냥 사냥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거미나 깡총거미 같은 경우는 거미줄을 안 쳐요. 거미줄 안 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무당거미나 왕거미류 이런 애들은 거미줄을 이제 치고 사냥을 하죠. 예. 그 저희 지금 8996님 신청곡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었는데, 8996님이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지금 막 거미가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경우는 없지만 왠지 거미줄이 싫더라고요. 그러셨는데 집에 거미줄 있으면 왠지 이게 막 흉가 같고 하니까, 왠지 깨끗하지 않은 집 같고 하니까 우리가 막 치우잖아요, 그거를.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 노래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는데, 거미줄 보면 비바람이 불어도 이게 잘 안 없어져요. 빗방울이 송송 맺히고. 우리가 손으로 치우기 전엔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긴 없어지죠. 그런가요? 거미줄도 흉가에 좀 오래된 거미줄은 조금 더 보기가 싫어요. 근데 네. 거미가 실제로 살고 있고 걔가 관리하는 거미줄 있잖아요. 짱짱하게. 그런 거는 예쁘죠. 안 예뻐요? 그런 차이가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오늘부터 눈여겨 찾아다니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새집도 그렇고 이제 까치집이나 이런 것들 네. 나무 위에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계속 수리해서 쓰는 까치집이 있고 그냥 1년 쓰고 버려둔 까치집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까치집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폐허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미집도 거미줄도 쓰고 있는 거미줄과 쓰지 않는 거미줄은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미줄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세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같은 두께로 하면 강철보다도 거미줄의 강도가 더 세다. 저 오늘 처음 듣는데 기억했다 써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연에서도 굉장히 좋은 재료로 쓰여서요. 오목눈이 같이 이제 작은 새가 둥지를 지을 때 걔는 보통 이끼 같은 거를 많이 물어다가 짓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모양을 만들어야 될 그렇죠. 때 그때 거미줄을 그 접착제 용도로 가져다가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새들도 그 거미줄이 그렇게 접착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게 또 재밌는 게 거미줄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목눈이 새끼가 조그맸을 때는 집도 조그맸다가 걔가 조금씩 커지면
거미줄이 약간 늘어나서 둥지도 조금 커진다고 저절로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커지는 네, 거예요. 그것까지 오.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자연에서는 그 거미줄이 굉장히 요긴한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잘 연구하면 그게 신소재일 수도 있겠네요. 탄성이 그렇죠. 강하고 네, 절로 네. 늘어나고. 그리고 역시 우리의 그 가장 큰 이슈. 해충이냐 아니냐. 이거를 치워야 되냐 내비둬야 되냐. 네.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뭐 독거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미랑 같이 살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독거미가 아니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굳이 거미랑 그렇죠. 같이 살기는 곤란하죠. 좀 그렇죠. 예. 네. 근데 집 바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집안에 거미줄이 치면 당연히 걷어내는데 네. 현관에 들어오는데 걸리적거리지 않는 곳에 거미줄이 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거 치우려고 그러면 치우지 말라고 걔네들이 파리도 잡고 모기도 잡으니까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돈복이 있다고 두라고 돈복이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충이냐 이충이냐를 가릴 때 네. 정확하게 해충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거에 해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을 옮기는 파리나 모기,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나무나 식물을 해하는 것까지도 해충이라고 해충.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법적인 용어로 보면 뭐 그 농작물 해충, 네. 농작물 병해충이라는 게 있고 위생 해충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를 해충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얘네들을 잡아먹는 애들이 익충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육식성 곤충들을 익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렇게 농작물 병해충이나 위생 해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러브버그라던가 뭐 팅커벨이라고 부르는 맞아요. 동양 하루살이라던가 이런 맞아요. 애들이 대량 발생을 하잖아요. 그 대량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대량 발생을 하더라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익충이냐 해충이냐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익충인 경우가 많아요. 거미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그 꽃에서 수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물에서 이제 사는 그런 곤충인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대량 발생되는 곤충이 많으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이 대발생 곤충을 잡을 수 있는 방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그 내겠다라고 방제를 이제 했어요.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 싫고 징그럽다는 이유만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네. 바로 며칠 전에 이게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폐기가 안 됐으면 네. 우리가 뭐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그 침묵의 봄 네, 그 책에 네. 나오는 그런 것처럼 정말 침묵의 도시 같이 이제 어떤 곤충이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안 좋다라는 것만으로 하면 마구 방제를 해충으로 하는. 여기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태 도시라고 하고 도시에서 굉장히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곤충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태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에 이 조례안 사건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시곤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거미줄이 신소재냐 얘기를 했는데 9811님이 어릴 적에 거미줄을 걷어서 잠자리를 잡던 생각이 나네요. 오, 그런 또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최숙자님은 집에 화초가 많아서 여기저기 작은 거미들이 나오는데요. 거미집 치워도 돌아보면 또 화분과 화분 사이에 있고 돌아보면 또 있고 그럼 우리 집에도 먹을 게 있다는 뜻이네요. 먹을 게 있겠죠? 네, 먹을 건 화초가 있을 있으면? 거고요. 그리고 네. 아마 이렇게 흙을 밖에서 가져오셨으면 밖에서 잘 먹고 있던 먹고 살고 있던 거미를 이제 집 안으로 데리고 온 걸 수도 끌어들으셨을 있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긴 호랑거미, 꽃게거미 이런 예쁜 거미들 얘기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버렸습니다. 선생님. 네. 마무리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네, 요거 얘기를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거미를 어디서 관찰을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꽃게거미라는 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거미라고 있잖아요. 개거미라고 네. 하면 개를 닮은 모양이에요. 모양이 아주 개같이 생겼어요. 멍멍 개가 아닙니다, 네, 옆으로 여러분. 걷는 집게 할 개처럼 때 개. 생겼는데 예. 꽃을 보다 보면은 가끔 그 꽃 안에 그 연두색의 굉장히 작은 개를 닮은 거미를 보실 수 있으세요. 걔네들은 거기서 뭐 꿀을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꽃가루를 먹으러 찾아오는 곤충을 다른 잡으려고 곤충을.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거미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예, 여러 뭐 꽃을 보실 때 꽃게거미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곤충기 얘기 들어봤는데요. 관심 있는 동식물 궁금한 점 있으면 밴드에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 다음에 작가님 오시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성영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